사람들은 비극이 한순간에 찾아온다고 말하는데요. 막상 그날을 떠올리면 비극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버린 아이, 숨겨진 서류, 말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서로를 오해한 채 흘려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각이 어느 날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누구는 수술대 위에서, 누구는 병원 복도에서, 누구는 차가운 조사실에서 자신이 만든 선택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고성이에게는 이날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 누가 먼저 무너졌는가를 밝히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도 어느 쪽에 서게 될지 스스로 묻게 될 겁니다. 혹시 이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장면이 더 쉽게 이어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지은호의 배가 조심스럽게 열리고 집도이가 메스를 든 그 순간보다 먼저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고성이 얼굴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형사가 말없이 밀어넣은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같고 이름만 반이어 있는 위조 여권 3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얇은 메모 한 줄이 보였습니다. 발급 사유, 보호 목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억울하다고 목청을 높였겠지만 고성이는 그날따라 입술을 달싹이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떨림만 새어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그 목소리는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대답하지 않고 고성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에서는 시간이 늘어나 있는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순이는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지강호는 복도 끝에서 끝까지 걸음을 반복하며 불안을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 원래 이런 건 중간에 한 번쯤 나오지 않아? 지강호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은호 버틸 거야. 그 애는 겉보기보다 훨씬 강한 애야. 하지만 말하는 내내 손등의 핏줄만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앉지도 서 있다고 편안해 보이지도 않는 어정쩡한 자세로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사람처럼 불안정하게 서 있었는데요. 박성재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잠깐이라도 앉으세요. 박진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구나.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복도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수술실 옆 작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복도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대표 한 분만 설명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복도의 긴장을 한순간에 끌어올렸습니다. 정순이가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박진석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책임감이라기보다 지금 이 집안에서 누구보다 먼저 무너지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등은 무겁게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설명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고요. 누군가의 손이 떨리고 누군가의 눈이 붉어지고 누군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실에서는 형사가 천천히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얇지만 고성이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거 고성희 씨, 아들 한우진 씨가 새벽에 남긴 글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부터 수술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이의 시선이 종이 한 점에 고정되며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진행 여부를 두고 숨을 삼키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경찰서에서는 고성이의 온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사건은 수술실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설명실 문이 닫히고 난 뒤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정순이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는데요. 마치 단 한 번의 진동에도 깨져버릴 것 같은 유리잔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설명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아까운 듯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벽면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엄마, 20분 전보다 이제 겨우 3분 지났어. 왜 이렇게 안 나와? 그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크고 투박하게 뱉어낸 말투였지만 정순이는 그 말의 뒤에 숨어있는 공포를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괜찮다. 아직은 다 괜찮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손등의 핏줄은 점점 더 도드라졌습니다.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문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명실 안으로 들어간 박진석은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 3명과 윤리위원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도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수술은 중단됐습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중단이라니. 은호는 괜찮습니까? 윤리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 씨는 안전하게 배를 닫았습니다. 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버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만 했습니다. 박진석의 눈동자 속에서 죄책감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번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집도희가 유서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수술을 멈추게 한 건 병원의 판단이 아니라 이겁니다. 박진석은 종이에 손을 댔다가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사람처럼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기울어져 있었지만 힘든 사람이 마지막으로 쥔 손의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수술은 은호의 간으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진석의 가슴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죄가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이 스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경찰서 조사실의 형사는 또 다른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두껍고 오래된 서류 처리였습니다. 고성희 씨, 이건 보육원 기록입니다. 쌍둥이 출생 신고부터 위탁 사유까지 전부 본인 서명으로 남아 있더군요. 고성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땐 상황이 복잡했어요. 우진이 아빠가 원장 진술에는 친모가 직접 데리고 와 서류를 작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고성희의 마지막 방어막을 단번에 제거했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들이키며 형사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였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우진이는 제가 키웠어요. 내가 지킨 애예요. 버린 애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형사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나에게 모든 걸 몰아붙였습니까? 그 애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유서를 썼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서, 형사는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리만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쓴 유서의 첫 문장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는 수술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고성희에게 누군가 머리를 잡아채 땅으로 박아버린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설명실 문이 열리자 박진석은 얼굴이 반쯤 무너진 상태로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성재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호는? 우진이는요? 박진석은 한참 말이 나오지 않다가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 다 살아있다. 하지만 오늘 계획된 수술은 못했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은호는 내 딸은 그대로인 거지? 그거면 됐다. 됐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보다는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무언가 크게 어긋났다는 느낌이 복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형사가 마지막 서류를 탁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씨,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선택 때문에 누군가는 배가 열렸고 누군가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집안의 첫 번째 균열은 바로 당신이 냈습니다. 고성희는 숨조차 들이마시지 못한 채 종이 위에 적힌 글씨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가 나를 막으려고 쓴 건가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집안 사람들 모두의 마음에 새로운 균열을 다시 한번 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탁해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성희 씨, 우린 아직 절반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볼 차례죠. 고성희는 의자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방금 깨어난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습니다. 박영라가 어릴 적 쓰러졌던 날, 남편 박진석이 회의실에서 차갑게 했던 말, 우진이가 숨이 차서 매달리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방금 전 보여준 유서라는 단어는 그 모든 장면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진이가 유서를 왜, 어떻게, 나 때문이라고. 고성희가 머리를 감싸주기 시작한 순간 형사는 조용히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했고 경호원 둘이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박성재가 휴대폰 알림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언론이 벌써 냄새 맡았네. 장기 스캔들 제보 들어왔다고. 이지혁이 옆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네. 위에서는 수술 멈추고 밑에서는 기자들이 난리치고. 박성재는 아버지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설명실 문 앞에서 마치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듯 서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이 상황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이지혁이 고개를 돌려 박성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 표정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감당할 게 왔다는 얼굴이더라. 그 말은 박성재의 가슴에도 조용히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이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조사실에서는 형사가 새로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박 회장님 회사 하청 업체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들. 20년 동안 꾸준히 한 방향으로만 이동했죠. 고성희는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우진이 치료비였어요. 그 애 병원비 그거 없었으면 그 애 못 살았어요. 형사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되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 빌린 여권으로 해외 계좌 3개나 만든 겁니까?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출생 기록과 보육원 문서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은호 씨가 태어난 날의 기록입니다. 친모 사인,
위탁 사유, 서류 작성 모두 본인으로 되어 있더군요. 고성이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서명은 아주 또렷하시네요. 위조 여권 만들 때 쓰신 글씨체랑 거의 같아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고성이의 자녀 자존심까지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사가 책상 밑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를 볼 시간입니다. 고성이의 식도가 말라붙는 소리가 들릴 듯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 설명실에서는 박진석이 유서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나오려던 순간 집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우진 씨의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박성재와 이지혁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뭔데요? 수술 왜 멈췄어요? 박진석은 목이 메어 짧게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막았다. 그 말이 복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정순이는 눈을 크게 뜬 채 가슴을 움켜쥐고 한참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이가 은호간을 막았다고 그 말은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경찰서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동시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고성이에게 마지막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건 오늘 새벽경원으로 제출된 유서 사본입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잡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일 만큼 눈물이 고였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칼처럼 박혀왔습니다. 엄마가 만든 죄를 동생 간으로 완성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고성이의 입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진이가 날 막으려고? 형사의 마지막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네, 누군가의 간으로 사는 삶보다 당신이 만든 죄 위에서 사는 게 더 끔찍하다고 느낀 거죠. 그 말과 함께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병원과 조사실, 두 공간에서 같은 균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진실 앞에서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유서를 쥔 고성이는 마치 누군가 등에 얼음 조각을 밀어 넣은 듯 몸을 살짝 움찔하더니 숨이 거칠게 들이켜졌습니다. 글씨는 분명 우진의 것이었고 그 필체에는 경실 침대 위에서 수없이 숨을 몰아쉬며 오늘을 마지막 하루처럼 버텨온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동생 간으로 날 살려주지 마십시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고성이는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 대신 멈춤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멈춰서는 느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하고 숨기고 돌려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죄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인정하셔야죠. 당신이 만든 선택들이 결국 아들을 여기까지 몰았습니다. 고성이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그녀는 이 모든 일이 혹시 정말 내 탓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박진석이 설명실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번번이 안주머니로 향했다가 유서 종이를 만지기 직전에서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종이를 만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박진석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야, 내 동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른이었다. 그 말은 자책과 후회, 그리고 지금에서야 깨달아버린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한꺼번에 섞여 나온 듯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이도 고개를 떨군 채 주머니에서 작은 묵주를 꺼내 손가락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참 착한 아들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착했어. 그래서 더 아팠던 거겠지. 그 말에 지강호는 눈을 치켜뜨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형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걸 왜 아무도 눈치 못 챘냐고요. 이지혁이 지강호의 어깨를 눌러 말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보고도 못 본 척한 사람들 때문이겠지. 박진석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침묵이 쌓여 있었는지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눌러 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사실에서는 형사가 계속해서 유서의 뒷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죄를 동생 간으로 완성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 어떤 뜻인지 아세요? 고성이는 입술을 잘게 깨물며 눈을 움직이지 못한 채 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그 애가 나를 그렇게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했다기보다 당신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고 싶었던 것 같더군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을 제일 용서하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단어가 그녀를 더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단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감정, 그걸 누가, 우진이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짓눌린 아들이 그 순간 고성이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깨달음을 마주했습니다. 가장 오래 짓눌린 사람이 나를 가장 먼저 용서하려 했던 사람인가, 그 통찰은 사람을 부수는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람이었구나. 조사실 바닥이 흔들리는 듯했고 손끝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 복도에도 유서의 존재가 전달될 시간이 왔습니다.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유서를 꺼내 정순이와 가족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정순이는 손을 떨며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처음엔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간 쓰지 말아달라. 자기가 죽더라도. 그 순간 숨을 들이켜던 지강우는 얼굴을 감싸쥐고 뒤돌아섰습니다. 아, 미친 오빠가 왜 이런 걸 혼자 왜? 이지혁이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어른이었던 거지. 박성재는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진이가 이 집안이 저지른 죄를 대신 막은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아무 말 없이 유서를 바라보던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아주 천천히 깜빡이며 종이를 가슴 쪽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이 구간에서 가장 단단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버리려고 쓴 글이 아니구나. 엄마를 막으려고 쓴 글이었구나. 그 말에 정순이는 하염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진석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뚜렷하게 모든 가족의 균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는 무너졌고, 누구는 깨달았고, 누구는 처음으로 진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경찰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침내 자기 인생의 몰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요. 진실은 그렇게 이 집안에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유서가 가족들에게 전달된 이후 병원 복도는 마치 그 자체로 숨을 들이마시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순이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강호는 복도 끝까지 다녀왔다가 주먹으로 벽을 치며 터져 나오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어? 왜 아무도 오빠가 이렇게까지 했던 걸 왜 아무도? 그 소리에 간호사 몇 명이 놀라 바라봤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규가 오늘 이 가족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전체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그녀는 유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는데요. 그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듯한 묵직한 혼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왜 이런 선택까지 했지? 그 질문이 은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오빠, 항상 조용히 웃어주던 오빠가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고성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유서를 다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우진 씨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고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애는 나 없이 못 살아 나한테 그렇게까지. 형사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 말은 고성이의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온몸이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면 뭐든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우진 씨가 숨이 차서 쓰러져도, 지은호 씨가 버려지듯 맡겨져도 본인은 늘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포장했죠. 고성이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날 버렸고 돈도 없었고 난 우진이 하나라도 지키고 싶어서. 형사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지키기 위해 버렸습니까? 그 한 문장이 고성이의 마지막 멘탈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이 마침내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고성이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강해 보이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울음은 조사실 벽에 젖은 얼룩처럼 남아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소리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박진석은 유서를 접어들고 병원장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공관 보조 장비, 제 돈으로 들여오겠습니다. 병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미 언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 장비 구매까지 딱 봐도 오해받습니다. 박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오해받을 만한 짓은 그동안 제가 다 해놨죠.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박성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팔짱을 끼고 박성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인정하자. 내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사람 되는 거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굳어 있었고 그 안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온기처럼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남긴 유서를 지키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속죄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성인은 여전히 유서를 바라본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고성인은 입을 벌리고도 한참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만든 죄가 그 애들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친 거였다는 거요. 그 말은 지금까지 어떤 폭언이나 거짓말보다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아셨다면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만든 것들 당신이 책임져야죠. 그 순간 조사실의 고성인은 권력 있는 재벌의 아내가 아니라 처음으로 한 명의 잘못된 엄마이자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지은호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었구나. 나를 살리려고 엄마를 막으려고 쓴 글이었네. 정순이는 딸을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 말 없이 복도를 지켰습니다. 복도 위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모두가 한 가지 사실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큰 충돌은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거짓은 처음으로 밀리고 있었고 진실은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울음과 분노, 절망이 뒤섞여 공기를 흔들었는데 지금은 마치 누군가 모든 소리를 천으로 덮어버린 듯 가라앉은 정적만 흐르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벽에 기대 선 채 천장 조명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만 들면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괜찮냐? 이지혁이 천천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냐? 성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날 맞이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 이지혁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아도 모른 척했던 거겠지. 그 말은 성재의 가슴을 낮게 찔렀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경실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서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손가락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시선은 멀리 있었지만 사실은 글자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나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구나. 간을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쓴 글이었구나. 그 사실이 은호에게는 눈물보다도 더 조용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슬픔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뒤섞여 가슴 안에서 천천히 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정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딸 참 고생 많았다. 은호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빠가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이는 원래 자기가 아픈 것보다 남이 아픈 걸 더 무서워하는 아이다. 내 간 떼는 걸 그의 마음이 어떻게 버티겠니. 그 말 한 줄이 지은호의 마음속 한 부분을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은호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박진석은 복도 끝 어둑한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쥔 손만 천천히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정말 무엇을 했던가. 성장하는 아들들을 지켜본 것도 아니고
지은호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과정도 막지 못했고 고성이가 만들어온 비틀린 구조를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했던 자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었지. 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였지만 그는 죽을 만큼 뼈저리게 스스로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턱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모르시는 척한 건 우리도 같아요. 우리도 다 같이 외면했어요.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곧바로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내려온 무게는 이날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구조가 어떤 책임으로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 늦었지만.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성이가 조사실 벽을 바라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이 만든 선택들이 어떻게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하나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탓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고성이의 마음속에 쌓인 모든 죄책감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누구 탓도 못 하겠네요. 그 순간 오랫동안 감춰왔던 그녀의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병원에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 애써 침묵을 선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각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국 여기까지 함께 왔구나. 그 깨달음이 복도를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의 어깨가 누군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말없는 위로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병원 복도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 진실과 그 진실이 흔들어 놓은 관계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유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려 있었지만 손끝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생겨 있었는데요. 오늘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얼마나 지키려 했는지,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를 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한꺼번에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말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병원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왔던 죄들을 모두 눈앞에서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던 거냐. 그의 낮은 목소리는 자책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아 마치 더 이상의 핑계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듯 한참 말없이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조용히 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이 집안의 진짜 시작이 보이네.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처럼요. 동시에 경찰서 유치장 한쪽에서는 고성이가 무릎을 세우고 그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흘린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얼굴은 여전히 붉고 부어 있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자신이 만든 과거가 가슴을 조여오는 듯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는 살려고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아니면 우진이 못 살았다라고 외치던 사람은 사라지고 지금 남은 건 자신이 만든 죄의 무게를 처음으로 등 뒤에서 밀어 안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태로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너한테 뭘 해준 거냐? 그 말은 어떤 변명보다도 더 잔인하게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진이 살릴 일만 남았다. 그게 내가 오늘 깨달은 유일한 답이다. 지은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모두 살아야지. 내 오빠도 살아야 하고.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숨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진 자리를 다져가기 시작했고요. 오늘이 무너진 날이었다면 내일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살려야지.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니까. 그 말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야 해. 제대로 된 가족으로. 지강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그렇게까지 막으려 했던 거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오늘 하루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깨닫고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는 차가운 조사실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유서 한 장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